네, 지금부터 연말정산 예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진, 즉 다시 말해서 현장에 들어오시는 팀원분들을 위한 제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예타 프로그램 화면 지금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 타이핑하시는 그 글자를 잘 못 봐요. 죄송한데 부탁드리는데 좀 마이크 키셔갖고 좀 질문 드린 거 혹시 답변할 수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정도까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예타라는 시스템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관리자와 그리고 한 명의 사용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사용하는 화면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지금 여기 제가 넘어왔던 이 화면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관리자들이 사전 세팅을 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역시 운영을 지원하러 오신 분들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대부분들의 기능은 누가 있냐면 고객사의 인사 담당자 혹은 연말정산 담당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세팅을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놨고 여러분들은 현재 여기 각자 연말정산을 운영하시는 이 화면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 골자를 확인할 때 여기 관리자 화면에서 어떤 기능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를 안다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얘기 드릴 거냐면 이 화면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용자에 대한 설명을 우선으로 시작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거꾸로 넘어가서 여기 이런 기능은 어디에서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역으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용자 화면 여기 지금 01 기초정보 입력에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각자 고객사 구성원들이 예타라는 화면에 접속하시게 되면 제일 처음 보게 되는 화면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서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요 정도만 고치시게 되고 다른 항목들은 전부 다 사전에 관리자에 의해서 입력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전부 다 이 내용들은 고정이 돼 있대 나머지 주소와 이메일, 휴대전화 정도만 적게 되지만 중요한 거 혹시나 만약에 여기서 꼭 바꿔야 될 거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하나 포인트를 줄 거는 휴대전화는 가능하면 꼭 적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서 연락을 드릴 일이 있어요. 그때 할 때 이메일이나 사내 전화번호 자체를 운영해서 할 때 잘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가 가장 효율성 있는 고객사의 구성원들과 통화하는 수단이 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잘 적어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 사항으로만 보시라 라고 안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연말정산 예타에서 처음에 들어와서 넘어갈 때는 제가 지금 누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항목을 못 눌러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다음 단계를 눌러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눌렀더니 연말정산 기본 설문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죠. 처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7가지 항목이 모두 다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필수로 반드시 yes가 돼야 되는 항목이 있다라는 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필수는 첫 번째 3번, 그리고 4번, 그리고 7번입니다. 이 3가지 항목은 반드시 필수로 되어야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되어 있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이유인즉 이 3가지는 뒤에 있는 기능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연말정산 하실 때 항상 부당공제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만든 항목이에요. 그래서 3, 4, 7번은 꼭 숙제해서 가시라 해서 필수로 해놨고요. 나머지 1, 2, 5, 6번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연말정산 로직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가족 가족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종전근무지 있으십니까? 요게 1, 2번. 그리고 5, 6번은 주택에 관련된 나중에 설문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운영할 때 쓰려고 질문을 해둔 겁니다. 저는 일단 부양가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전근무지 이적한 내역이 없다. 그리고 하나 주택 관련해서는 현재 연말연지 세대주라고 해놓고요. 주택수는 없다라고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왔더니 바로 보이는 게 종전근무지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 어떻게 했죠? 저는 종전근무지 없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둘 다 지금 연말정산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연말정산 하실 때는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종전근무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근무지의 12개월치 소득을 합산해서 그냥 종전근무지에 넣는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앞에 설문에서 그게 없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종전근무지 추가를 하려고 하면 당신은 해당력이 없습니다. 넣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설문 자체가 뒤에 내용을 막아드린 겁니다.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있다라고 하고 종전근무지가 있다. 연중 근로기간 자체가 이직을 했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과 다르게 이 내용이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는 건데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거는 필수 입력 내용이에요. 당연히 급여 상여 항목이 있었을 거고요. 결정세액과 결정세액 지방세까지 그리고 근무 기간은 모두 적어야겠죠. 근데 하나 파란색으로 된 게 있어요. 그죠? 이거 왜 적어놨냐면 이 항목들은 꼭 적어야 되는데 자꾸 빠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목은 꼭 기억하세요. 가끔 이 항목을 안 적고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장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항목은 비워두시면 안 되고 종전근무지가 있다는 경우에는 0이라도 적고 넘어가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세제 항목으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연금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항목은 비워두시면 안 돼요. 0이라는 글자라도 꼭 적어 넣어야 저장이 되는 거니까 혹시나 현장에서 저장이 안 돼요 라는 질문하면 의심을 해서 이게 아마 금액이 들어간 게 없어서 그럴 거다. 없으시더라도 0이라도 적어 주시라 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시 돌아가서 저는 없습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종전근무지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가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부양가족은 고객사 HR 시스템에서 넘어온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하는 건데 하나 특징, 지금 이노베이션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신한카드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 두 분이 있습니다. 형태가 달라요. 예타는 버전이 총 3가지가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연말정산 예타 시스템 중에서 SAP 버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SAP 버전. SAP 버전은 SAP라고 하는 연말정산 ERP 시스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끌어오게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수정 자체를 SAP에서만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수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양가족 수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 골자가 SAP에서만 수정하고 이건 일방적으로 받는 항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신한카드는 예타 시스템의 2번째 버전, 좀 말이 어렵습니다. 온프레미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부 설치형 버전 중에서 가장 기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항목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디서 데이터는 넘어왔겠지만 그 자체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연동되는 것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없이 이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대로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없이 수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 부양가족을 수정한다는 조건에서 혹은 추가로 입력한다는 조건에서 만약 부양가족을 넣는다고 하면 예타가 어떻게 도와드리는지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추가를 눌렀더니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부양가족의 성명과 가족관계 보이시면은 직계 존속 비속 좀 익숙한 말들이 되죠. 교육했었을 때 거기에 플러스 주민번호와 그리고 혹시나 입양했던 자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적으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까지 적으면은 예타에서 액션이 2가지가 동시에 벌어져요.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자동 체크라고 돼 있는 항목이죠. 그죠? 이거는 예타에서 위에 장애인 여부, 나이, 그리고 외국인 여부, 그리고 입양일자를 모두 따져서 자동으로 체크해야 될 걸 굳이 현장에 계시는 구성원들과 마찰 없이 예타가 알아서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의료비는 경로우대 공제가 65세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구성원분들이 만약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하신 거예요. 의료비가 65세 이상이니까 당연히 부양가족에 대한 항목도 65세 이상부터 돼야 되지 라고 했는데 이걸 넣었는데 아무것도 체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동 체크한 이유는 70세 이상이라는 근거 하에서 앞에 있는 주민번호를 보고 자동으로 체크한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서 구성원들이 질문 주셨다 하면은 답변 드리면 됩니다. 자동 체크했다. 무엇을 기준으로 주민번호를 보고 이분의 부양가족 중에 연령이 70세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도 체크 안 했던 거고 자동으로 체크가 됐다라고 하면은 70세가 넘었다는 걸 자동으로 알았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액션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액션은 이렇게 자동 체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체크했었을 때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밑에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체크하는 요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죠. 소득, 연령, 생계여건. 자, 근데 이 중에서 같이 사는지 생계여건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연령여건. 당연히 주민번호 앞자리만 보면 되니까 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소득 요건은 고객사의 요건에 따라서 이 기능을 열어서 소득 요건이 충족했느냐, 불충족했느냐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엔드 조건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고 나이가 20살이 안 되거나 60세가 넘었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체크하면 문제없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요건상으로 구성원분들이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요건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넣었는데 20살이 넘는 대학생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만약 누르려고 하면은 자녀분의 나이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팝업을 날릴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부 하나. 저희가 기본공제 체크할 때 장애인은 연령을 보지 않죠. 그죠? 만약 그런 경우에 소득에 대한 요건은 충족이 됐고 주민번호 상으로 봤었을 때 나이가 20살이 넘었지만 장애인 여부에서 장애인이라고 체크가 되면 또 기본공제가 체크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엔드 조건으로 걸려가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을 때 예타에서 그 항목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기본공제가 될 수 있는지 안 된 건지 아주 기본적인 파악에 대한 도움은 드릴 거다라고 하는 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이 만족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대상자가 안 된다라고 유선으로 문의 주실 때는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한 타이트한 검증을 통해서 여기 있는 대상자가 기본공제 여부가 있는지 그 내용을 따라 다음에 보여드리는 국세청 PDF 업로드를 할 때 들어와 있는 부양가족 대상자 중에서 기본공제 여부를 따라서 PDF 파일이 등록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놨습니다. 아셨죠? 조건 이거예요. 부양가족 그 리스트를 쭉 열거해 두시고 거기에 기본공제 여부를 체크한 것에 따라서 데이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양가족에서 이름이 빠지면 아무리 PDF 파일을 올려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구성원들이 지금 우리 어머님 PDF 파일에 있는데 안 올라가요라고 하시면 거꾸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어머님 이름이 없는데요? 등록해 두시고 다시 PDF 업로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양가족을 구분하고 만들고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앞에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할 때 네, 첫 번째 페이지 기초정보 입력으로 가주시면은 저기 부양가족 추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상단에 성함이랑 주민번호랑 개인정보 적고 네, 건강보험 선정 투매자 여부도 선택을 하는데 네. 혹시 소득 요건도 별도로 체크되는 게 있을까요? 소득 요건 있습니다. 예스도. 그러면 요거는 그래서 아까 관리자 화면에 다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지금 다시 조금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면은 네. 예타에서 처음 들어갔었을 때 소득 요건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여기 있죠. 네. 부양가족 소득 요건 초과 여부 체크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만약에 체크를 했으면 제가 이걸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요 항목이 보입니다. 그럼 요거는 회사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조건부는 이 자체를 넣고 안 넣고는 왜 그랬냐면 네. 이 자체를 충족으로 하면은 구성원들의 어떤 조건부 자체를 확인하는데 편리 기능이 있어요. 근데 네. 구성원들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가 뭐예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안 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항목을 여는 것 하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여부 자체도 안 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은 옵션 조건에 따라서 yes or no에 따라서 두 가지 다 안 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방금 설정을 했던 환경 설정에서 조건부를 yes라고 걸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할 때. 아시죠? 그래서 네. 조건부가 좀 달라지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 요건 자체는 고객사에서 안 열었을 수도 있고 열었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자체에 없다 해서 너무 당하지 마시고 만약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주민번호 기준으로 1차 검토만 하는 거예요. 할 때.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 내용들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걱정됐던 거는 현장에 처음 오셨을 때 예타라는 기능이 어떻게 PDF가 올라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으셔서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조건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성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지 요건에 따라서 국세청 PDF가 들어오는 조건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조건의 시작점이 부양가족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름이 빠졌으면 꼭 추가해 주시고 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부양가족에 지금 이름은 들어왔지만 기본공제 여부가 빠졌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PDF로 올렸을 때 이 사람은 모든 공제 내역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가 답입니다. 이유가 왜냐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는 세 가지 요건, 생계, 연령, 소득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 중에서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뭐 17세 때 이렇게 뭐 소득이 있었던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할 때. 그럼 그러한 자녀들이 연말정산을 따라할 수도 있겠지만 공제 항목 중에 유일하게 소득을 보지 않는 항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만약에 23세 대학생 자녀를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전혀 안 하고 부모님이 정말 애지중지 켰는데 연령 요건만 안 될 때는 국세청 PDF에 만약에 자녀에 대한 신용카드가 있으면 그 항목만 별도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척척박사로 잘 알아서 공제를 해야 될 항목은 조금이라도 더 끌어줄 수 있도록 조건부는 만족시켜놨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구성원분들이 그럼 이 기본공제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아이들 거는 따로 수기로 입력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 기본공제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추가로 들어와야 될 항목들은 시스템에서 알아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와서 그렇게 PDF가 부양가족이라는 기준 하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PDF 올리기 전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두 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줄이 있는데 이 어드민이라는 거 제가 좀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좀 테스트 버전이라 이 어드민은 실질적으로 여기 근로자의 신 김국세 님이 근로를 했던 회사 이름을 그냥 어드민이라고 해볼게요. 좀 어거지지만. 네. 자, 그래서 김국세 님이 지금 일을 했던 어드민이라는 회사에서 이분은 아마 전년부터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만근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해 동안 일을 계속 하셨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 밑에 보시죠. 근로 공백이 없습니다. 일괄로 다운로드하여 업로드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두 분 다 지금 연말정산 유경험자라고 하셨고 특히나 아까 GS건설 담당하셨던 분들은 다른 시스템 써보셨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국세청 PDF를 올리거나 공제를 시킬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한정하여 공제를 시켜주라라고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PDF를 받을 때 두 가지 항목을 내려줍니다. 하나는 일괄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월별 상세 내역이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내려갈 안내 자료에 국세청 화면이 따로 좀 따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국세청 화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게 일괄 파일 다운로드 받는 거고 국세청 화면에서 개월수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눠 놓고 거기 오른쪽에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칸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칸을 설정하시면 월별 상세 내역이 들어옵니다. 가운데 쪽에 있어요. 버튼이.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중도 입사한 신입이에요. 신입이면 어떻게 되냐면 21년도 근로공백이 있습니다로 바뀝니다. 바뀌고 월별 상세 내역으로 업로드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케이스를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9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일괄 파일을 올렸습니다.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뱄습니다. 뱄고 월별 상세 내역으로 파일을 다시 받아달라고 안내가 뜰 겁니다. 그때 팝업이 떠요. 할 때. 팝업이 떠서
왜 그렇냐고 물어보시는 구성원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기본적인 답변 들었습니다. 근로가 공백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치로 나눈 것만 그 파일을 올려주시면은 예탈한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구성원, 근로자분께서 일해주신 그 달에 해당해서만 따로 계산해서 그 공제값만 시스템에서 계산해줘서 올려주기 때문에 월별 상세 내역을 올려주세요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탁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입사원의 어떤 그 입출입 잡고 이직이 잦은 회사면은 요 위탁목이 꽤나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시도 해볼게요. 김국세님은 1년 내내 일하셨기 때문에 파일 자체를 1년에 한꺼번에 통으로 된 파일로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렸더니 네, 클릭 몇 번을 벌써 끝났어요. 이분은 여기 있는 파일 왼쪽을 보시면은 데이터가 벌써 다 올라왔죠. 근데 하나, 여기 보시면은 김국세, 박민성, 김둘, 어른, 하나, 셋, 뭐 많죠? 하나, 둘, 셋, 애가 셋인 것 같아요. 어른 보니까 아버님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부양가족을 좀 볼게요. 부양가족에 보면은 다행히도 김국세와 어른, 박민성, 하나, 둘, 셋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케이스를 삼아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PDF 중에서 김국세 외님의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면은 이 파일은 못 올라가야 되는 항목이었겠죠. 그런 게 있다라고 했었으면 걸러주는 작업을 첫 번째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지금 전체 가족이 있지만 이 가족들 중에서도 국세청 PDF에 단순히 데이터만 있는 거지 세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자체는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목을 다시 따져봐야 되는 세법적 검증이 두 번째 항목이 어디서 일어났냐? 방금 저는 파일 등록해서 이 내용을 올렸고요. 지금부터는 데이터 적용을 통해서 왼쪽에 들어갔던 데이터 중에 실제로 공제될 수 있는 내역을 확인해 봐라고 하는 명령을 넣을 겁니다. 이게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데이터 적용 버튼이에요.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데이터 적용 누르기가 있고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 경우에는 서로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맞벌이 근로자고 나는 와이파이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났어요. 벌써 42건 중에 38건만 들어가고 주택 관련해서는 예타에서 연말정산의 꽃은 주택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자체가 예전에 다른 현장 가보셔갖고 뭐 최근에는 좀 저희 시스템을 따라해서 설문하는 것도 있겠지만 설문이 없었다라고 하면 등기부 등본과 주택가격 확인서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그런 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보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연말정산 현재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건지 기본적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 명의 차입입니까? 라고 해서 제가 아니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벌써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때문에 주택 설문까지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PDF가 왼쪽에서 오른쪽 실제 적용 금액으로 넘어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다행이에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험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안 됐어요. 세부적인 요건은 찾아보면 되겠지만 실무적인 요건으로 보면은 이분은 지금 장애인 보장성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다. 근데 만약 이게 보장성 보험이었다고 하면 한도가 꽉 찼죠. 굳이 그렇게 민감하게 보실 이유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장에서 조금 요령 있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제가 지금 상세 내역 보기에서 보기를 눌렀죠. 여기서 보험료 자료 적용만 하면은 이 항목만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항목은 전체 적용이지만 항목별로 다시 적용하고 싶다 하면 세부 항목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는 주택을 다 넘겨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빵원인데 아까 제가 설문했던 거 기억나세요? 본인의 명의로 차입하지 않았어요라고 그렇게 설문이 나갔죠. 그죠? 그런 항목들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그 설문이 왜 안 됐는 건지에 대한 설문 항목도 남아있게 될 겁니다. 구성원들이 나중에 따주실 수 있어요. 나 이거 설문했는데 안 됐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설문을 나중에 보시고 하면 되는 거니까 설문은 안 됐다라고 한 항목은 3번 탭 여기 위에 보시면 연말정산 입력 항목에 남아있을 거니까 그걸 보시고 설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어떤 분이 국세청 PDF 나 올렸던 거 다시 한번 여기서 다운받고 싶은데 하시면은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가 있으니까 이 버튼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 연말정산에서 PDF를 올리는 방식은 반드시 하나가 아닙니다. 자, 요거는 조금 미리 건너가서 좀 볼게요. 제가 지금 관리 화면으로 왔고요. 환경 설정에서 여기 복수의 국세청 PDF 업로드라고 하는 기능을 저는 지금 미사용을 해놨어요. 그죠? 해놨는데 이 기능 상을 써놨기 때문에 PDF가 지금 하나만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상태, 여기 보이시는 복수의 PDF 업로드를 불가능한 상태로 올린 상태에서 똑같은 파일 하나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앞에 게 지워지고 뒤에 게 들어가는 delete and insert 형태로 시스템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파일이 지워지고 뒤에 파일이 새 거네? 이걸로 적용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사용으로 고쳐놨어요. 고쳐놨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건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케이스를 볼게요. 여기 김국세님 외에 김국세, 박민성, 김어른, 김하나, 김셋 이렇게만 있다가 김어른님이 시골에 계시는 김국세님 아버님이라고 상정을 해볼게요. 케이스를. 그래서 김국세님, 박민성님, 하나, 둘, 셋은 한 집에 살다가 연말정산 매년 똑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5개를 묶어놨어요. 했는데 이번에 아버님이 아이고 아들 이번에 내 자료도 넣어줘라고 해서 PDF 파일 동의를 잘 못하시니까 국세청에 가서 내 PDF 파일을 아들인 김국세님과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서 내가 이거 PDF 파일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중복으로 넣어줘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진짜. 그럴 경우에 여기 복수로 설정해 있는 경우에 지금 파일 자체가 만약에 케이스를 김어른님이 없는 상태에서 김국세, 박민성, 하나, 둘, 셋이 있는 상태에 5명만 넣고 여기 김어른님 걸 하나, 두 번째 파일로 올려서 6개를 완성해서 올리시면은 충돌 없이 둘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할 때. 근데 만약에 케이스로 진짜 좀 꼬인 케이스인데 여기 전부 다 있는 케이스에서 김어른님이 이건 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것만 따로 가져오신 거예요. 여기 김국세님과 김어른님까지 모두 포함된 상태로 있는데 김어른님까지 전부 가져왔다. 자, 그럼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있는 김국세님이 김어른님께 맞을 걸까?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갖고 온 김어른님께 맞을 걸까? 판단이 안 돼요, 시스템은.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 에러가 납니다. 아셨죠? 혹시나 만약에 고객사에서 여기 있는 김어른님 거를 갖고 오는 경우에 복수의 PDF를 사용한다는 조건을 보고 여기는 복수의 PDF가 사용 가능하구나 라고 했었을 때 PDF를 중복으로 오는데 에러가 나요 라고 한다면은 의심해봐야 될 거 들어와 있는 이름 PDF 2개가 혹시 중복된 이름이 없을까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대원칙 하나 새로 갖고 온 PDF 파일 안에 앞에 있는 부양가축의 이름이 없는데 왜 안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원초적인 답변이겠죠? 앞에 새로 갖고 온 대상자 이름을 넣어주셔야 되십니다라고 하는 질문도 같이 가셔야 돼요. 답변도.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PDF가 간다는 조건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응용을 해서 구성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기 때문에 왜 충돌이 나는지라고 하는 것들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웃긴 얘기지만 이 PDF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구성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PDF를 열어보면 안에 글자가 보여요. 그 글자가 여러분들 아마 현장에서 검토하실 때 보셨겠지만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 120만 원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근데 저희가 PDF를 올릴 때는 거기 종이에 있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요. 여기 파일 자체를 국세청에서 내려받았을 때 가공을 하지 않으면 그 파일 자체 띠처럼 그 이제 전산적으로 쓸 수 있는 코드라는 게 그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코드를 업로드 했었을 때 그 코드를 디코딩한다. 즉 풀어서 해체하여 파싱한다라 하거든요. 확인해봐서 거기에 맞는 코드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두 가지 케이스가 벌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국세청 PDF 파일을 올렸는데 업로드가 안 돼요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고객사가 그 파일을 열었을 때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 DRM이라고 해서 고객사 자체적인 암호화 모듈이 있습니다. 열었다가 다시 닫아서 올릴 때 이 자체가 DRM, 즉 다시 말해서 암호화가 걸리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케이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좀 현장에 계신 근로자분들 중에 현장에 계신 경리분들한테 나 이거 집에서 출력해갖고 이거를 스캔해서 올리면 올라간대 라고 해서
나름 PDF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원리 원칙 설명드렸죠? PDF 파일은 국세청에 받은 걸 그대로 둬야 되지 이 자체를 출력해서 하는 순간 코드가 이미 깨진다. 즉 종이가 되면 안 되는 거고 파일 자체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 하시면은 파일 자체를 주셔야 되지 이 자체를 가공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한 내용으로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네. 플러스 알파 요거는 정말 만에 하나 나오는 경우인데 국세청에서 PDF를 다운받을 때 그 PDF가 잘못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노베이션 8,000명 정도 된다 하면은 10명 내외 정도가 나올 거예요. 경우의 수로. 그럼 어떤 경우냐면 PDF를 말 때 국세청에서 자꾸 잘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운이 좋으신 분은 5번째 정도 말 때 이게 원상복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운이 없는 분은 제가 지금 최고 기록 12번이었는데 12번까지 하도 안 돼서 결국에는 수기 입력하셨어요. PDF 파일을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코드 안 깨지도록 파일 그대로 내려받으셨죠? 가공 안 하셨죠? 뭐 여기에 대해서 가족 이름 중복되는 거 없으시죠? 다 확인해도 안 되면 결국 말씀드리면 뭐다? 국세청 PDF 파일 자체가 잘못 생성된 거다.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몇 해 걸쳐서도 안 되면 결국 뭐다? 국세청이 잘못 내려준 경우입니다. 그땐 죄송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3번 연말정산 입력에서 수기로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는 좀 도움 주시면서 서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가시면 국세청 PDF 업로드하는 방식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말정산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 화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들어가는 환경, 이제 각 고객사에는 특징이 있어요. 휴직자, 출산휴가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국세청 PDF 파일 자체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거를 종이 문서로 보내서 대리 입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로 여기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면서 입력하라고 만든 게 첫 번째. 두 번째, 앞에서 PDF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고 나서 여기 없는 서류도 있어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예전에 현장에서 혹은 세법교육 때 들었던 안경 구입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부금들은 아마 간이 영수증으로 떼주셨다거나 아니면 기부금은 그 종교단체에서 거의 종이 문서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입력을 해 주셨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3번 연말정산 입력에서 수기자료로 들어갈 것들을 입력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입력 차이가 어떤 건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전 방금 국세청 PDF 업로드를 했고 PDF로 업로드한 자료들은 여기 황금색으로 된 국세청 MTS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항목 자체는 국세청에서 업로드한 자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없는 제가 사전에 미리 올려둔 자료인데 아마 월드비전 같아요. 월드라고 썼는데 김국세님이 종교단체 외 지정기금으로 넣은 월드는 100만 원짜리가 있고 이거는 수기로 입력하신 자료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들어간 자료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증빙을 내라고 안내가 있을 거예요.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여기서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참고할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는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국세청 PDF 파일에도 나온 게 없습니다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임 시술비는 초민감 정보입니다. 국세청 PDF에도 안 나와요. 근데 난임 시술비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공제 금액이 커지죠. 그래서 본인이 연말정산 했었을 때는 나중에 체크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케이스라고 하면은 여기서 체크가 가능하세요. 나중에 이걸 하게 되면 증빙을 추가로 어떤 걸 더 내라고 하는 안내도 있을 겁니다. 다만 하나 그 자체가 국세청 PDF에서 자동 체크는 안 되기 때문에 안경 구입비든 난임 시술비든 여기에서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산후조리원비 한도 200만 원인 거 아시죠? 안경 구입비 한도 50만 원인 거 아시죠? 물론 악용하시진 않겠지만 갑자기 무슨 안경원에서 산후조리원비 체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처럼 본인이 사셨던 조건 자체가 만약에 기타 의료비 영수증으로서 안경 구입비다 하시면은 한도 50만 원까지 자동으로 잘려 나오는 걸 예타에서 도와줄 거다. 거꾸로 안경 구입비 말고 산후조리원비라고 했었으면 한도 200만 원까지 잘려오는 것도 예타에서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거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산후조리원비는 1회차에 하나여 200만 원 한도예요.
만약에 혹시나 여기 보시죠. 출산 1인당 200만 원. 근데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게 있습니다. 정말 부부 금술이 좋아. 아이를 낳았는데 1월에 출생을 했고 정말 운이 좋아서 그의 아이가 또 12월에 태어났어요. 2회차가 됐죠. 그럼 예타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기는 200만 원으로 한도를 찍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면은 관리자하고 얘기 좀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들어가신 현장에 관리자 있을 거니까 그런 케이스가 만에 하나 가끔씩 있습니다. 사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산후조리원비가 동년에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다라고 하면은 그 케이스는 별도 케이스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자에게 물어보시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면 예타 시스템에서 수기로 입력할 항목까지 모두 끝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겠죠. 아까 제가 요건 지금 아마 지금 패치 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앞에 있는 항목에서 제가 지금 그 국세청 자료 업로드해서 아까 공제 불가라고 아까 닫기를 눌렀는데 만약 저장을 눌렀으면은 여기 공제가 불가능한 사유가 들어간 설문을 했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 항목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항목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 보여요. 할 때.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국세청 PDF가 들어갔을 때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다. PDF 내용은 나중에 남아있을 거다라고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못했는 경우, 특히나 주택 관련해서 초년차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국세청 PDF 올라가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항목도 있기 때문에 이 항목도 나중에 나 그냥 은행에서 떼어왔는데요. 주택 관련하면은 여기 국세청 PDF가 아니고 주택 관련해서 하나씩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결과를 봅니다. 큰일 났죠. 예, 주택 이분은 지금 뭐 다 하곤 했는데 120만 원 지금 토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현장 갔었을 때 연말정산의 최대 위기는 두 번입니다. 오픈한 날짜에 전화가 너무 많아서. 두 번째, 이분들이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추가 납부가 떴었을 때 화가 나는 경우. 설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도와드리려고 만든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첫 번째, 여기 상세 내역이 있어요. 세법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왜? 어차피 연말정산은 조사 못하다. 내가 연중에 세금을 덜 냈고 공제 항목이 적은 이런 건데 왜 이게 안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그냥 그렇게 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말정산 예타에서는 그분들의 감정적인 측면과 이해심을 조금 돋구고자 여기 나의 연말정산 리포트 이 기능 자체를 만약에 쓰게 되신다고 하면 화면이 반전되죠? 친절하게 적었어요. 누군지도 적어놨습니다. 김국세님의 연말정산 리포트라고 해서 한 사람에 대한 보고자료가 만들어집니다. 넘어가 보면 이노베이션과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여러분들 코이카에서는 오래 쓰셨기 때문에 여기 급여가 한 해가 아니라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이고 급여가 늦었네. 네, 좀 능청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 그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소득 공제하기 가셔갖고 여기 나의 소득 공제 내역 확인하기 눌러보시면은 아이고 이걸 못 받으셨네요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걸 찾으려고 난리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내역 하나. 본인이 공제를 그나마 좀 덜 받게 됐던 내역은 안타깝지만 왼쪽에 있는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득공제 상에서 봤을 때 신용카드와 장기입학 투자 증권 저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넘어갈게요 라고 해서 위쪽에 세액공제를 보시면은 이거는 받은 게 없네요. 그러면 결국 소득공제에서만 못 받은 내역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120만 원 정도를 더 토해내시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해당 항목들을 이렇게 한 번씩 내려보시면 답변이 될 거다라고 밑에 내용 있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돌려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능까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타라는 화면에서 원래 사용자 저장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 이쯤에 원래 사용 저장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관리자가 들어서 그런데 원래 사용자 들어오면 이게 녹색 버튼 돼 있고 사용자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나중에 사용자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입력이 끝났습니다. 모든 내역을 확인했어요. 지금부터 나는 입력을 안 할게요. 라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입력이 끝났으면 어떻게 된다? 꼭 사용자 저장을 눌러주세요. 라고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사용자 저장 안 하면은
강제로 이걸 조치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입력이 끝나셨으면 사용자 저장을 해야 이 사람이 연말정산을 본인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구나라는 것을 서로가 약속상에서 걸어놨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치로서 들어가는 입력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현장에서 대부분들은 연말정산 서류 자체를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예타에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제출 서류 표지 다운로드, 입력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표지를 다운로드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표지를 다운해서 보면 이분은 뭔가 좀 입력이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내야 될 서류가 있을 거고요. 서명까지 하셔서 이걸 표지로 삼아, 이거 표지예요. 표지로 삼아서 뒤에 있는 서류를 붙여오세요라고 해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최근에 연말정산 트렌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두 개 현장 모두가 연말정산 자료 자체는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자료를. 그래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자체에서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하나 샘플 해드리면 이게 바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파일을 올려주세요라고 안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자체를 종이 문서가 아니라 파일을 만들어서 그 증빙 자체를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 주시면 된다라고 항목 이름이 다 있어요. 김국세 씨의 관련된 자료가 뭐다. 김국세 씨의 국세청 간소화 자료, 김국세 씨의 의료비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맞게 올려주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서류 제출이 끝났으면 연말정산 입력과 똑같아요. 제출도 끝나게 되면 제출 완료 버튼이 있어요. 여기까지 눌러주셔야 요분들의 연말정산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까지. 자, 투스텝이에요. 수치 입력은 여기 보이는 사용자 저장. 지금 제가 관리자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자 사용 저장이 아니라 관리자 저장으로 보이는 건데 사용자 저장을 눌러주셔야 되고 제출 서류에서는 다 모두 업로드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출 완료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 나중에 검토하실 때 이 서류가 미비하면은 여러분들이 역으로 연락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연락드린다? 앞에 있는 이 휴대전화를 보고 무슨 서류가 미비합니다. 이 서류를 언제까지 내주세요. 안 되시면 입력하신 공제 금액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나는 거예요.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를 꼭 올려주시라고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면은 여기 있는 출력물, 소득공제 신고서,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모두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요건 하나 좀 안내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예타에서 출력물을 관리할 때는 여기 보이시는 영수증 출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사 인사 담당자가 언제쯤 출력 가능하게 만들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보통 대부분의 고객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관리자 최종 확정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이시는 출력물을 눌렀는데 안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아까 제가 입력 끝나고 나면 뭐라고 했죠? 이 관리 저장 말고 이 앞전의 스테이터스가 사용자가 입력이 끝나면 사용자 저장을 누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들어오면 관리자 저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자 저장까지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 그때쯤에 여기 있는 출력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용자 저장까지 해놓고 이거 안 내려가줘요 했었을 때는 뭘 보면 되냐? 관리자 메인에 운영 일정 관리에 영수증 출력 설정을 보면 관리자 최종 확정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내부 관리자들의 검토가 끝난 후에 보통 관리자가 저장을 누르게 되거든요. 검토가 끝난 후에 출력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별도 일정에 결과를 확인하시라고 안내하는 일정이 있을 건데 그때쯤에 출력물을 내려받으시면 돼요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출력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은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제가 직접 사용자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어떤 조건인지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사용자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말정산 결과를 볼 때, 제가 죄송합니다. 말투가 좀 틀렸는데, 사용자 결정이 아니고 결과 확정 및 전송이라는 버튼은 원래 말이 좀 바뀌었어요. 해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보통의 요즘 고객사들이 액션을 하나 좀 해놓게 만들었는데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원천 징수 세액 징수율 조정 이렇게 뜨고 잠시만요. 아마 이 기능을 좀 뺀 것 같은데 연말정산 결과 끝났을 때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마 현장 갔었을 때 소득공제 신고서 3페이지 하단 내가 낸 이 서류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동의를 하라는 사인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요즘에는 그 종이가 너무 많아서 그 종이 자체를 받지 않고 지금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서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할 때. 이렇게 해서 좀 삐뚤빼뚤하지만 동의했습니다 라고 쓰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걸로써 모든 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관리자로 넘어가서 김국세님의 스테이터스로 들어와서 관리자 저장까지 해줄게요. 해준 상태에서 출력물을 받아보게 되면 3페이지 하단 제가 아까 말도 안 되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썼던 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끔 현장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득공제 신고서 사인해서 내셔야 되나요? 아니요. 요즘에는 기능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 다 한 후에 아까 결과 확정 및 전송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죠. 그걸 누를 때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사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 작성이 끝났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까지가 한 사람의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프로그램 끝내는 그 스테이터스고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했는 건데 나머지 관리자에 대한 기능은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니까 제가 15분 내에 정도로 설명할 건데 죄송하지만 한 2분 정도 쉬고 2시 35분 정도 5분 정도만 쉬시고 돌아올게요. 2시 35분에 하고 제가 15분 정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좀 이해되세요? 네. 거기 추가적인 거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록 중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네. 기록 일시 중지하면 될 것 같고. 네, 했습니다. 네. 아까 그거 두 개만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전자서명 네. 만약에 직원분이 관리 확정하고 해서 서명까지 다 끝냈을 때 네. 향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뺀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죠. 관리자 확정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랬을 경우에는 전자서명에 이상은 없을까요? 그런 그거는 거. 제가 그러면 다음 그 설명 시작할 때 꼭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그거. 제 걱정이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좀 고칠 내용이 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관리자 확정을 다시 눌렀을 때 서명이 날아가는 걸까 이 걱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건부를 좀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조건부에 따라 설명드릴게요. 할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자료 직원분들이 해당한다고 자료는 올려놓고 자료를 안 업로드를 안 해서 저희가 업로드를 할 경우 그거는 상관없는지 알고 있는데 직원분들한테 안내를 위해서 네. 이렇게 그거랑 그 다음에 주택 관련되는 설문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어떻게 처음 보시는 거라서 좀 괜찮으신가요? 네, 잘 이해. 역시
팀장님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이게 원래 좀 시스템이 복잡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항상 잘 설명해 주셔서. 두 분 중에서 이노베이션을 들어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변영선 님이십니다. 아, 이노베이션 그 쓰시는 시스템이 조금 원래 많이 특이합니다. 어렵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다르게 들어가는데, SAP라고 하는 그 독일에서 만든 ERP인데 전 세계 1위예요. 그 ERP에 맞춰서 만든 예타 특수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부양 가족 자체가 SAP 아까 설명 가볍게 드리긴 했지만 ERP 자체에 SAP ERP 자체이면 부양 가족을 그대로 끌어오고 이걸 만약에 수정해야 되는 조건부가 생긴다고 하면은 SAP의 요건에 맞춰서 조정해야 될 항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좀 하시다가 어려우시면은 저희도 계속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거 교육 못 들었는데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게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다 설명드리면 SAP까지 설명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서 주시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해 드릴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분 됐네요. 네, 그 다음 그 안내는 그렇게 길지 않게 할 거기 때문에 방금 세무사님 얘기해 주셨던 세 가지 케이스 설명을 좀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릴 건데 추이를 다시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토를 하는 중간에 방금 설명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방금 관리자 확정까지 했는데 이걸 풀고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했을 경우에 첫 번째 그 케이스 그때 서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서류가 올라가야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구성원들이 좀 서류를 더 올라갔을 때 관리자가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두 번째 또 하나 뭐였죠 세무사님 마지막에 주택 관련 설문 제가 한번 설명했죠 보여주기. 네, 네. 그거 한번 좀 항목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유를 시작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화면? 네. 케이스를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지금 관리자 확정까지 눌렀습니다. 그죠? 네. 눌러놓은 상태가 되면 이렇게 돼요.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올마이티한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입력을 보다가, 아까 여기 넣었던 김국세님의 어떤 내용이 5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영자를 하나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해제를 해주시고 다시 여기에서 의료비로 들어와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거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5만 원 저장.
그죠? 네. 자,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예타는 이렇게 수정하면 밑에 기록도 나와요. 뭐 누가 우기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어드민이 이렇게 수정했다는 거 보여요. 구성원이 고쳤다면 구성원이 여기 IP나 그 로그인 아이디가 보여요. 할 때. 그래서 누가 바꿨다는 게 보이게 될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구성원이 바꾼 게 아니라 관리자가 검토 중에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리 해둔 서명이 어떻게 되냐의 문제인 건데,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바꾸고 바로 관리자 저장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자 저장을 해두게 되면 네. 여기 밑에 뭐가 안 보이죠? 네,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용자 저장을 건너뛰고 바로 관리자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사용자 저장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관리자 저장 앞 단계가 사용자 저장이에요. 네. 사용자 저장을 1차적으로 했었을 때 서명이 있었으면은 네. 임시 해제를 일단 처음에 했었는 상태에서는 그 서명을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임시 해제하고 나서 사용자 저장을 하게 되면 사인을 다시 하라고 떠요. 근데 관리자 저장을 하러 가면 예전에 있던 서명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저장 값을 사용자 저장을 누르게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저장을 관리자의 검토적인 목적에서 그냥 관리자 저장을 바로 눌러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 서명을 다시 하게 될지, 아니면 예전 사용자가 그대로 했던 서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냥 엎어주는 형태로 할 건지가 결정이 되게 돼요. 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박가희님하고 배현수님 둘 다 이해되시나요? 혹시나? 두 분 다?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용자 저장이냐 관리자 저장이냐 요건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네, 되고요. 두 번째는 제출 서류인 건데 당연히 관리자가 업로드가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네. 없는 건데 이제 그 책임 여부가 좀 따라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여부 자체가 조건부가 따르는 건 아닌데, 이게 그 관리자가 올려주는 거 말고 나중에 이거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용자가 올려줬었을 때는 여기 누군가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기록 자체도 없어요, 사실은 할 때. 그래서 이 서류를 올리는 작업은 가능하면 관리자가 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올려주시라,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할 때는 관리자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올리는 방법이 꼭 여기가 아니라 관리자의 화면 전체로 가보시면 내비게이션을 보면 입력 데이터 검토 근로자 제출 서류 전체에서 이렇게 서류를 관리한 탭이 있어요. 여기서 올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시영 세무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올렸었을 때 대리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 관리자가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제대로 올렸는 건지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그 책임에 대한 사항을 제출을 관리자가 대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가능하면 현장에서는 구성원들이 이 제출 완료를 내가 풀어줄 테니까 본인들이 올려주세요 유도를 하는 게 첫 번째.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휴직자 아니면 출산휴가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괄로 관리할 때는 여기서 올려주는 게 더 편합니다. 할 때. 사람 찾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여기 올라가는 형태는 책임이 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입력기간 지나서 더 이상 오픈 안 될 때. 그 그럴 얘기 때도 들으시군요. 하겠네요. 네네. 그럴 때도 입력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지나서 오픈을 안 될 때는 케이스가 근데 두 가지는 있어요. 그때는 그 이제 입력 기간 잠시만요. 예타는 입력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운영 일정 관리가 들어왔죠, 그죠? 네. 들어왔는데 자, 입력 기간이 지났어요. 입력 기간이 지났는데 입력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네. 예타 운영 일정 관리에 당신이 여기는 로그인할 수 있는 기간, 네. 두 번째는 PDF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입력 수정. 아까 여기 보시면은 3페이지 얘기 드리는 거죠. 여기서 네. 입력 수정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자 확정 기능을 쓸 수 있냐, 요거로 나누는 건데, 자, 지금부터는 응용의 요건이에요. 요거는 내부에 계시는 관리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건데, 네. 입력 기간 자체를 넓게 풀어두시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사용자 확정으로 풀어둔 상태에서 이 제출 서류만 제출 완료를 풀어주시면 그때는 이 서류를 그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올려주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해서. 자, 네. 다시 말씀드리면 로그인은 넓게 풀어주는 거예요. 넓게. 예. 더 긴 기간으로 풀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사용 작성을 했을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관리 작성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일 거죠. 네네. 근데 사용 작성이 된 상태에서 서류를 보니 서류를 너무 엉망진창으로 낸 거예요. 보니까. 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제출을 하니까 누른 거야. 어떻게 하냐면 제출 완료를 저희가 해제로 풀 수가 있어요. 할 때. 음. 이 상태를 완료 해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 풀어주시고 이분한테 동의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니까 여기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안 내셨어요. 제가 해제 풀어놨으니까 요건 언제까지 내시고 다시 완료 눌러주세요. 이렇게 안내하시면 돼요. 할 때. 음. 근데 만약에 케이스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고객사 담당자가 입력 기간을 칼처럼 잘라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할 때. 맞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관리자가 대신 올려주셔야 돼요. 할 때. 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입력 기간을 설정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입력 기간이라 하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로그인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여유 있게 풀어져 있으면 그분들은 계속 들어와서 결과를 확인하고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서류도 관리자가 조정함에 따라서 제출 완료를 풀어줌에 따라 넣을 수 있겠지만 혹시나 네. 우린 타이트하게 관리하겠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로그인하는 기간까지 못 들어오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메일이나 어떤 다른 어떤 채널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관리자가 대신 업로드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서류를 올리는 방식에 대한 조건부는 말씀드린 로그인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조건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때. 이해했습니다. 네, 답변 되셨죠? 네. 갑자기 가연님이 나가셨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들어오셨네요, 박가연님. 박가연님 혹시 아까 서류 제가 좀 설명하다가 지금 잠깐 중간에 나간 거 못 봤는데 혹시 그 이제 서류를 받는 방식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로그인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서류 받는 방식이 구성원들을 통해서 유도를 할지 아니면 관리자가 직접 받아서 안내를 해야 될지 두 가지 안내드렸는데 혹시 아까 설명 좀 들으셨을까요? 제가 언제 나간지 나간 시점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네, 저 다 들었습니다. 중간에 다행입니다. 잘못 눌러서 나가졌어요. 괜찮습니다. 화가 나셔서 나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 이해했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갑자기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나 싶어갖고.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그 아까 최시영 쌤께서 추가적으로 쉬는 시간 잠깐 문의를 주셨던 항목이 두 가지에 플러스 하나 마지막 보여드릴 거는 주택 관련 항목인 건데 저희가 원래 하나 조금 더 어차피 세법적인 내용을 그 다음 시간에 최시영 쌤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원래 빅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이 처음으로 주택 관련 공제가 됩니다. 원래부터는. 자, 청약 저축 빼곤 다 돼요. 되기 때문에 아마 주택이 그래도 좀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으로 주택에 대한 요건이 있을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 입력해야 된다는 조건부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설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고 하니 하나씩 볼게요. 전세 대출. 저희는 조금 뭐 말을 달려면 임차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두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죠? 네. 세대주 여부와 그리고 주택 보유수. 근데 하나 중요한 거.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꼭 이 말씀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주택 보유수는 개인이 아니고요. 세대 기준이에요. 세대 기준. 이 세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국세청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조건부가 가장 쉬운 질문으로는 그냥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져가는 일단 수까지는 포함이에요. 일단 할 때. 근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드님이 나이가 좀 되셔갖고 한 23살의 대학생이 됐는데 좀 이 집안이 좀 잘 사는 거예요. 요즘에 뭐 강남에 있는 돈 많으신 분들을 아들한테 증여하신다면서요. 그럼 이 아파트 숫자를 셀까 말까 이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즉 다시 말한 세대 기준이 뭔지는 그 국세청에서 세대 기준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최시영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긴 한데 네네. 이 세대 기준에 따라서 주택 보유수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제일 쉬운 거 본인과 와이프 두 분 계실 때 여기에 대한 케이스 주택수를 만약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고 하면은 두 채겠죠, 그죠? 네. 본인만 생각하면 한 채겠지만 주택수 자체를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다. 그래서
세대 기준 자체로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건데 쭉 내려보시면 답변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월색도 마찬가지인데 팝업이 안 뜨네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세션이 나왔나? 조금만 하나만 고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좀 죄송하긴 한데 내부 시스템이 지금 좀 조정 중에 있어요. 마지막 주말이긴 한데. 그래서 아마 네네네. 마지막 조정 중이라 여기 안 보이는데 아, 네. 제가 화면을 조금 바꿔서 하나만 드리면 전년도 예타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여요. 할 때 음. 화면이. 자, 예타라는 화면에서 예타 그 연말정산 하시다 보면은 제일 잘 아실 게 사실 국어예요. 국어. 임대인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아마 좀 임대인 임차인 용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할 때 나중에. 네. 누가 임대인이긴 한데 임대인은 여기 집주인, 임차인 본인 이렇게 다 적혀 있고 집주인 아줌마 거 잘 적으시라고 다 해놨어요. 이렇게 뭐 집주인 네. 어르신들 네. 해놨기 때문에 조건부에 맞는 형태로서 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월세 월납이게 뭐냐면 그 월세 계약서 있죠. 계약서에 네. 보면 월 얼마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입력하는 칸이에요. 할 때. 그리고 이 조정액이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겠죠. 최근에 착한 무슨 뭐 임대인 무슨 그 운동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갑자기 어떤 운동에 있어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 좀 깎아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특정하게 깎아주셨다고 하면은 이 금액 자체를 깎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대신 이 경우는 그 전체 금액의 총합입니다. 원래 또 그 2021년 동안 일어났던 금액의 총합. 자, 특징은 이거는 매월 루틴에 나왔던 값에 대한 매월 한 번의 값. 이거를 곱하기를 해서 나중에 계산할 거예요. 하는 거고 네. 이 조정액 옵션은 전체 그 해년 동안 일어났던 특정한 액션의 값. 플러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 있어요. 제가 만약에 뭐 했다가 집주인 아줌마한테 이번에 창문이 깨졌네. 뭐 3만 원 물어내. 이거를 월세로 넣겠어. 이러면은 보통 35만 원인가 38만 됐을 수도 있겠죠. 뭐 그래 38만 됐으면은 3만 원 추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서 아주머니가 매월 10만 원 깎아주시겠다. 그럼 12개월 치면은 120만 원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00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120 치시면은 거기에 대한 사항 자체를 빼주시게 되는 거니까 그 조건부를 넣어달라고 만든 기능이에요. 아셨죠? 저 미납 금액은 그러면 12달 중에 3달만 10만 원씩 빼줬으면 30만 원이 들어가는 30이 거예요. 되죠. 3 마이너스 30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미납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진짜 실제로 월세를 안 낸 경우도 있으세요. 할 때. 음. 그런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서 쓴 건지라 그 케이스를 보고 말씀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장기택 저당차입금은 워낙 케이스 자체가 복잡해서 그렇긴 한데 맞습니다. 예. 타입일과 상환기간 방식으로 금액을 넣으면 이 자체는 여기 들어가 있는 설문을 따라가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부가.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5가지 설문 항목 중에서 아마 4가지가 될 건데 항목 잘 넣으시고 설문 잘 드리라 요 얘기고요. 그리고 네. 거기서 지금 아마 다른 분도 들으시게 되실 텐데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 이 설문 진행은 현재 2021년 기준이 아니라 그 근로자들이 주택을 산 시점에 요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약 저축에 대한 사항 자체는 중요한 게 항목을 잘 고르시라는 거. 근데 거의 케이스 자체가 너무 옛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건부 자체는 아마 거의 하나로 일치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항목에 따라서 그 내려오는 이제 질문 형태가 다를 거니까 내가 어떤 식의 청약 저축 형태를 넣는 건지 타이틀 잘 보시고 밑에 설문 잘 진행하시라는 거. 밑에 내용은 뻔합니다. 할 때는. 할 때 뻔해서 위에 있는 조건부만 잘 선택하시라. 요 내용만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내용은 2020년 거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원래 2021년에도 크게 내용은 변치 않을 거다라는 내용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화면 2021년 거 조정 중인 거 안 보여드리고 제가 일부러 20년 거로 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주택까지 좀 얘기 되셨죠? 이해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로 넘어가는데 관리자 하면은 최소한의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셨을 때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들어가셔갖고 계속해서 패치 작업을 해주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고할 게 뭐냐면 그냥 최신 버전 패치가 아직 안 됐네? 이런 거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특이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거는 본인이 하시면 안 되고 거기 계시는 고객사 담당자라거나 현장에 계시는 현장 책임자가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손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갖고 예탈한 기능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기능이 되고 이래서 이런 기능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무엇을 보시려고 하면 여기 설정 관리에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관리자와 사용자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용자 화면을 설명하면서 이 화면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게 이 화면 탭이에요. 자, 연말정산 예타라고 하는 그 시스템은 280개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이에요. 우리나라 60만 명이 쓰기 때문에 절대적 1등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각각의 연말정산 시스템 운영하는 형태가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 지어주느냐? 여기 있는 환경 설정의 기능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조건부에 따라서 시스템을 달리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 때. 그래서 각각의 버전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 설정에서 고객사가 쓰겠다는 기능을 쓰는 건데 대표적인 거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부양가족 소득 요건 초과 기준 여부라고 해서 사용자에서 아까 보였죠. 최시영 세무사님께 질문해 주셨는데 부양가족을 등록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있어서 소득 조건이 있냐 없냐 이거 보였죠. 이게 네. 여기 기능을 사용을 했으면 보이는 거고요. 이거 사용 안 했으면 안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좀 그 기능을 다시 봐야 되는 건데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도 원래 사용을 해야 보이는 건데 이건 아마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연말정산에 있었을 때 현재 부양가족 상태에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의료비 상태에서 본인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이 있었을 때 의료비가 전체 공제가 100% 다 되는 건데 네 번째 케이스로서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케이스를 예스, 즉 다시 말해서 병의원에서 이 케이스가 맞다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해당 부양가족까지 의료비에서 해당 공제 항목을 100%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의료비에서 해당 내용을 체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 내용을 여기 부양가족 등록할 때 해놨는 거고 이 기능을 여기 ESR 로고로 만들어놨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수의 국세청 PDF 업로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생각보다 잘 사용하시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혹시나 만약에 현장에서 고객사 담당자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막 좀 공격받을 만한 사항, 공격받을 사항이 뭐냐면 연말정산 내용을 봤었을 때 아까 결과가 없이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될까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리포트 기능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이 기능도 사용 미사용이에요. 이거 없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못 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능은 누군가 먼저 눈치를 채고 미사용을 해뒀네 하면 이거 사용으로 좀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해서 현장에 계시는 관리자들한테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할 때.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기능들을 요청해 주시면 이 기능들이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나머지 기능들은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 가셨을 때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라고 내용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까 제가 요거 설명드렸죠. 네. 여기 위에 있는 운영 기능에 따라서 입력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은 달라진다. 그리고 영수증 출력되는 거, 출력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지금 영수증이 출력이 안 돼요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 기능 관리에서 운영 일정 관리에
이 선택값에 따라서 출력할 수 있는 일정이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력이 안 된다면 우선 의심해야 될 거 하나, 여기 들어와서 출력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가 사용자 확정 이유가 아니라 관리자 최종 확정 이유라고 하면은 특정 관리자가 검토하고 난 이후 특정 일정에 그때 출력 가능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지금 안 되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정인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가장 많이 클릭하게 될 내용이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사용자 확정 해제 요청 그리고 제출 완료 해제 요청인데, 여러분들 전화 받으신 거에 제가 약속 드릴게요. 진짜 4할 이상 이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입력하다 말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 확정 및 전송이라는 버튼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말씀드렸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거 수정과 추가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연말정산을 하시던 분들은 내가 이거 빠져먹었는데? 라고 해서 다시 입력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본인이 결과 확정했던 걸 풀고 싶은데 그 풀고 싶을 때 옆에 임시해제라는 버튼이 생겨요. 할 때 생기는 버튼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임시해제 요청이란 말로 생겨요. 이거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사용자 확정 해제 요청 버튼의 리스트가 뜹니다. 나중에 여기 해제 요청을 쭈르륵 눌러주시면 돼요. 할 때. 아셨죠? 그래서 네. 이거는 시즌 입력하는 기간에는 거의 무한대로 계속 생길 거다. 그래서 누구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려주시면 되는 걸 거고, 내부 규약에 따라 특정 시간에 열어주는 것들도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진 않고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계속해서 이걸 풀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 하나는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는 시간이 아니고 전화가 오는 타이밍에 제일 먼저 둬야 될 화면은 아마 여기가 될 거예요. 할 때. 그래서 계속해서 오시는 것들은 그냥 풀어주시는 게 운영할 때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입력 기간이 거의 마감이 될 때쯤에 목금 정도가 되면은 제출 완료에 대한 요청이 많아질 거예요. 제출 완료 뭐냐면 아까 여기 보이시는 사용자 화면 가서 제출 서류 밑에 완료 여기 버튼이 있죠. 이 완료 해제 요청이라는 버튼이 생겨요. 나중에 되면. 그럼 내가 서류를 다 냈는데 나 이 서류를 좀 지금 더 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나가면 완료 해제 요청을 누르면 여기 보이시는 완료 해제 요청에도 쭈루룩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누르고 계실 거예요. 시작할 때쯤에는 사용자 확정이 많습니다. 입력 기간쯤에, 그리고 마지막 목금 특히나 금요일쯤 되면, 그리고 혹시나 로그인 기간이 좀 남아있는 경우에 입력을 더 못하게만 막아뒀다라고 하는 기능에는 제출 완료 기능 자체만 계속해서 보게 될 테니까 이 기능만 보시고 계속해서 체크하시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요 탭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기초정보와 데이터가 넘어오고 하는 건데 이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 기능은 곡사에 계시는 인사 담당자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관리자 수준에 한하여만 건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정되면 거기 계시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기 드릴 거, 기초 데이터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될 요건이고 확인 정도 수준에서 보는 건 오케이겠지만 절대 수정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월 15일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내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 입력이 되고 있는 건지라고 하는 진행 관리를 보려고 하면 진도 관리겠죠? 이 네. 탭을 보시면 표가 있어요. 표가. 자, 나중에 눌러보시면은 여기 지금 어떤 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은 잘 되셨고 누군가가 검토를 빨리 해서 벌써 관리 작전까지 눌러놨어요. 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잘 안 된 분들 중에서 나중에 현장에 계시는 관리자분들이 지시를 떨어뜨릴 겁니다. 혹시 해당 지금 담당하시는 담당자들 중에 임원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여기 오시는 뭐 사용자 분류라거나 혹은 직책 상태에서 뭐 임원, 상무, 뭐 전무, 뭐 부사장 이렇게 쳐보시면 대상자 나오실 거예요.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근데 바로 다이렉트 전화하면 큰일 나실 거예요. 보통 비서분이 계실 거예요. 비서분들한테 전화하시면은 상무님 지금 출장 중이시라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스페셜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얼마만큼 진도가 관리가 된 건지 내가 입력을 관리하는 상태에서의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꼭 약속 받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연말정산 일괄 처리 상태값 변경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 임의적으로 누르지 마세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노베이션 들어가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이노베이션 들어가셨던 알바생 중에 한 분이 관리자 확정된 두 분을 입력중으로 푸는 바람에 문제가 입력이 되는 상태에서 이걸 풀어버렸어요. 그럼 문제가 뭐다? 검토되었던 사람이 누군지 유실되게 되는 겁니다. 할 때. 못 찾아요, 그거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돼요. 근데 그 숫자가 2명 이런 숫자가 아니고 몇천 명이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죠? 4,000명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를 발본색원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까지 주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느라고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태값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내부에 있는 현장 관리자들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책임 권한을 부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기능은 있으나 이건 내가 누르는 버튼은 아니다. 혹은 누군가의 지시가 있을 때만 누르는 버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떤 진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서류 검토를 할 때 서류 검토하는 방식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가장 전통적인 클래식한 방식은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사용자면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이런 입력이 됐어. 이분 이렇게 했지? 구시청 PDF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네. 서류 잘 나왔어. 이렇게 처음부터 눌러보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아까 제가 근로자 제출 서류 전체가 있다 했죠. 네. 이 제출 서류 전체하고 여기 있는 해당 근로자를 한 명씩 눌러보면서 이 해당 서류가 있는 부분 자체만 그렇게 된 거니까 하는 거랑 그리고 현장에 있는 관리자가 아마 여기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실 거예요. 결과 및 출력에 가보면 입력값 다운로드가 있는데 입력값 다운로드 탭에서 항목별로 나눕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특정 항목을 보시라고 지시를 하실 거예요. 하면은 엑셀 파일 보이세요? 안 나왔습니다, 아직. 나오실까요? 잠시만요. 네. 보이실까요? 혹시 엑셀 파일? 네, 보입니다. 네. 엑셀 파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될 아까 엑셀 파일이 이런 형태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검토를 하려고 데이터를 필터를 걸겠죠. 해서 네. 나중에 국세청 자료가 아닌 것만 눌러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타는 보통 국세청 PDF 파일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네, 없고 국세청 PDF가 아닌 자료는 뭐겠죠? 수기로 올린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코드가 잘 들어가는 건지 금액은 잘 들어간 건지 사업자 번호는 잘 들어간 게 맞는 건지 그러한 사항들을 여기 있는 엑셀 파일 다운받은 것과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근로자 제출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이거 지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면에 제가 지금 이게 보여서 그런데 이 화면을 보시고 엑셀과 여기 있는 서류 들어있는 항목들만 비교하면서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항목들은 단순하게 구성원들이 로그인 하셔갖고 입력한 값들을 보는 거고 이 세 번째 보시는 화면은 지금부터 추론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하게만 검토하면 그냥 들어간 숫자와 거기에 대해서 잘 입력했는지 이것만 검토해도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연말정산 검토의 깊이가 현장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보냐면 연말정산 입력 데이터 검토에서 사용자 입력 검토는 구성원들이 입력은 했지만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론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 뭐겠죠. 자, 여기 지금 기부장려금을 입력한 게 김국세님이 있습니다. 기부장려금이 뭐죠? 기부금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부 공제받을 금액까지 다시 기부함으로써 정말 큰 대천사예요. 기부 공제받을 금액까지 모두 다 다시 기부를 하게 됨으로써 나는 절대 한 푼도 기부금 관련해서 공제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럼 기부금을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부금 입력하고 공제받을 그 금액 자체를 또 기부장려에 넣으면은 웃기게도 기부금 공제 금액이 빵원 됩니다. 자 근데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하시냐면 옆에 기부금 넣었는데 기부장려금에 칸이 있네 여기 넣으면 공제가 더 많이 되나? 내가 장려에 쓰는 뭔가 좀 스타를 하나 붙여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입력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분은 여기 넣었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피해를 받게 되는 건데
세법에 대한 깊이 없이 그냥 이걸 입력하다 보니까 본인이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고객사에서는 본인의 손해긴 하지만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 놔둬라는 곳이 있을 거고요. 어떤 데는 여기까지도 내부적인 복지의 어떤 한 형태로서 연말정산을 생각하시고 검토해서 대상자가 아니면 빼주세요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리스트가 뜨면 바로 가기 누르면 김국세님의 화면 넘어오게 됩니다. 확인하셔서 전화하고 빼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런 리스트가 있을 거고 이러한 리스트들 중에서 다 보진 않을 거고 해당 항목들 중에서 주요한 항목들만 추려서 이런 항목 대상자는 보시라라고 안내를 할 거예요. 이게 연말정산 가장 깊이 있는 검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할 때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검토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거의 뭐 앞뒤 막힘없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없고 나머지 이 신고는 뭐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현장에 계신 책임자들하고 고객사 담당자가 만들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좋아, 나는 입력 검토를 끝났어. 그러면 그 마무리를 하고 현장에서 그 다음 지시, 뭐 바인더를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이런 지시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하셨으면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나는 검토를 끝냈어라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검토에 대한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예타라는 걸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측면으로 순수한 어떤 학업의 측면으로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결과 및 출력에서 결과 내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탭이 없을까라고 하면 출력의 결과 다운로드를 보시면 이렇게 쭉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일괄로 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항목 보여드리면서 예타라는 시스템은 여러분들 보실 거는 주로 사용자 화면에서 답변 나갈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검토를 하실 때 예타에서 어떤 기능을 설정해 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됐을 거고 내가 그런 환경 설정은 이런 걸 됐으니까 보시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입력과 출력에 대한 기능은 여기서 설정된다. 세 번째, 마지막 검토에 대한 요건은 입력과 검토와 그리고 입력 현황조회 이 절차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 거기까지만 검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많은 관리자 기능까지 설명드릴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 같아요. 한다고 했었을 때. 하면은 사실 사족입니다. 매뉴얼의 내용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거기까지만 좀 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시스템에 대한 안내사항은 제가 여기까지라고 해서 현장에서 운영을 지원해 주시는 팀원들에 대한 교육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 다 드렸는데 추가적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박가연님과 변현선님 두 분 다 없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전체 교육 자료인데 두 분 이름을 너무 그 얘기를 딱딱 드려서 그런 건데 네, 현장 가면 이제 에이스로 빛나실 거예요. 네, 기대를 많이 하고 보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파견되는 현장이 꽤나 많습니다. 그 지금 변현선 여기 그 교육 들으시는 두 분 말고도 많이 있으실 건데 혹시나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팀원과 현장에 계신 팀장 그리고 고기사 담당자들이 각각의 업무에 대한 어떤 분장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런 기능은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넘겨 짚어서 먼저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현장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팀원 입장에서의 기능은 여기까지 쓰는 게 꼭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더 쓰게 되면 탈납니다. 탈라니까 가능하시면 여기까지 쓰는 걸로 하시고 나머지는 학습의 차원 정도로만 아시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들은 따로 최시영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매뉴얼 보고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1시 밤 40분부터 기록은 멈춰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멈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 40분부터 해서 벌써 지금 3시 11분이니까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혼자서 일하시느라고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마 워낙 이쪽 예타 관련되는 내용들 잘 이때까지 해오셨고 하셔서 중요 포인트만 또 찝어주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3시 12분 동안 거의 1시간 반 잠깐 쉬기는 했지만 거의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3시 30분부터 한 18분 정도 쉬고
3시 30분부터 이론 관련돼서 제가 따로 강의하고 녹화를 뜨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페이지 40부터 진행할 테니까 조금 쉬시고, 뭐 팀장님은 뭐 오늘 좀 이제 강의하셨으니까 쉬도록 하시죠. 아, 네, 저는 이제 또 자료 만들어야 돼서, 네, 또 나중에 네네네. 만든 자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해 주신 거는 그 파일 주시면 저희가 공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요. 저도 이제 호스트를 넘겨드려야 되는 건데, 네. 네, 호스트 지금 방금 바꿔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퇴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두 분은 조금 쉬시다가 3시 30분에 제가 이론 관련해서 저는 한 2시간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진짜 엑기스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 진행할 테니까 잠시 쉬고 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